안녕하세요, 공학도 여러분. 오늘은 동역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특별한 도구상자를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질점의 운동역학 중에서도 핵심인 운동량과 충격량 도구상자예요. 복잡해 보이는 기계의 움직임이나 물체의 충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우리가 배울 운동량과 충격량의 원리는 그 복잡한 수식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줄 좋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PI 인테그랄 FDT라는 수식이 생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마스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동역학이라는 흥미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 되셨나요? 도구 상자를 활짝 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우리가 오늘 정복할 4가지 이정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본 개념 정립 단계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이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는 물리량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볼 거예요. 두 번째는 핵심 원리 도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이 어떻게 운동량과 충격량의 황금 방정식으로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시스템의 확장입니다. 단순히 직선 운동을 넘어 3차원 공간과 여러 물체가 얽힌 다중 질점계에서는 내력이 어떻게 상쇄되는지 마법 같은 원리를 배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실전 마스터 클래스예요. 교재의 핵심 예제 4가지를 단계별 시각화 전략을 통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4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어떤 동역학 문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정표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선형 운동량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식으로는 P는 mV라고 써요. 즉, 운동량 P는 질량 m의 속도 V를 곱한 값입니다. 이 수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질점이 직선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혹은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동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아주 중요해요. 방향은 속도 V의 방향과 항상 같습니다. 단위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에 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를 곱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고립된 개의 총 선형 운동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의 법칙입니다. 물체가 계속 그 움직임의 정도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것이 바로 운동량의 본질입니다. 다음은 선형 충격량입니다. 기호로는 I로 표시하고 수식으로는 I는 인테그랄 T1부터 T까지 FDT라고 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충격량은 힘 F를 시간 T에 대해 적분한 값이에요. 즉,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누적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의미하죠. 충격량의 방향은 가해진 힘 F의 방향과 동일하고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의 시간의 단위 초를 곱한 뉴턴 세크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인 델타 P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물체에 충격을 준 만큼 물체의 운동 상태, 즉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도 강력한 원리입니다. 충격량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 대 시간 선도, 즉 FT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곧 충격량이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경우라면 충격량 I는 힘 FC의 시간의 변화량인 T 빼기 T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냥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적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충격량 I는 인테그랄 T1부터 T까지 FDT, 즉 곡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죠. 일정한 힘이든 변동하는 힘이든 결국 물체가 받은 전체 충격의 양은 이 면적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수학적인 적분이 물리적으로는 충격의 누적이라는 사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워볼게요. 충격량의 크기가 같더라도 충돌 시간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세요. A와 B의 면적, 즉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A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아주 짧고 대신 최대 충격력이 엄청나게 커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물체가 부딪힐 때의 상황이죠. 반면 B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서 최대 충격력을 낮춘 경우입니다. 폭신한 매트리스가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 에어백을 설치하거나 매트를 까는 이유는 충격량 자체를 줄이기보다
시간을 벌어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최대 힘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짧은 시간은 위험하지만 긴 시간은 안전하다는 이 원리, 공학 설계의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강력한 황금 방정식을 유도해 볼까요? 시작점은 모두가 잘 아는 뉴턴의 제2법칙, 모든 힘의 합 시그마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a입니다. 여기서 가속도 a를 속도의 시간 변화율인 div 나누기 dt로 바꿔 써볼게요. 자, 이제 마법을 부려볼까요? 양변에 미소시간 dt를 곱하면 시그마 fdt는 mdv가 됩니다. 이 식의 양변을 처음 상태 1부터 나중 상태 2까지 적분하면 드디어 최종 형태가 나옵니다.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fdt는 질량 m 곱하기 괄호 열고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v1 괄호 닫기가 됩니다. 결국 힘의 누적인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원리가 뉴턴의 법칙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된 것이죠. 이 식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 때 사용할 핵심 도구입니다. 방금 유도한 식을 더 직관적인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동역학 문제를 풀 때 이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왼쪽에는 상태 1의 운동량인 mv1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외부에서 가해진 선형 충격량인 시그마 인테그랄 fdt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상태 2의 운동량인 mv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처음 가지고 있던 움직임에 외부에서 충격을 주었더니 나중 움직임으로 변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 구조입니다. 수식으로는 mv1 더하기 시그마 인테그랄 t1부터 t2까지 fdt는 mv라고 씁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모든 복잡한 문제의 뼈대가 될 거예요. 복잡한 수식 계산에 빠지기 전에 항상 이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이라는 기본 원리를 먼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언제 이 원리를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동역학 내비게이션입니다. 문제에서 다음 세 가지 변수가 보이거나 요구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운동량과 충격량 원리를 선택하세요. 첫째, 일정한 크기나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 힘 F가 있을 때. 둘째, 그 힘이 작용하는 지속시간 T가 주어졌을 때. 셋째, 물체의 처음과 나중 속도 V가 언급될 때입니다. 즉, 힘, 시간, 속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모이면 무조건 이 도구 상자를 여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문제에서 거리 S가 주요 변수로 등장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일과 에너지 원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시간은 운동량과 충격량, 거리는 일과 에너지. 이 차이만 명확히 알아도 문제 해결 속도가 2배는 빨라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체적인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이 원리도 X, Y, Z각 방향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 없어요. 벡터 방정식을 각 좌표축별로 쪼개서 스칼라 방정식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X축은 mv1, x 더하기 시그마 인테그랄, fxdt는 mvx, y축과 z축도 같은 방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축은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아무리 강한 힘을 주어도 y축 방향의 속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잡한 3차원 운동 문제도 결국 3개의 단순한 직선 운동 문제로 나누어 풀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좌표축을 설정하고 각 축 방향으로 성분을 분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있는 다중 질점계를 살펴봅시다. 마치 밤하늘의 성단이나 흩어지는 당구공들처럼 말이죠.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은 각 질점의 질량인 mi를 모두 더한 시그마 mi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힘을 구분해야 해요. 첫째는 시스템 밖에서 가해지는 외력 대문자 fi입니다. 둘째는 질점들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내력 소문자 fi예요. 또한 전체 시스템의 무게중심인 질량중심지와 원점 O로부터의 위치 벡터 ri 등을 고려해야 하죠. 이렇게 많은 입자가 있으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 복잡함을 한 번에 날려버릴 놀라운 물리적 마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중 질점계의 복잡함을 해결해줄 마법의 주문, 바로 시그마 내력 fi는 0이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때문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입자 A가 입자 B를 당기면 입자 B도 입자 A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의 모든 힘을 합산하면 이 내력들은 서로 쌍을 이루어 완벽하게 상쇄되어 사라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복잡한 내력들을 고민할 필요 없이
오직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들만 고려하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싸우고 부딪혀도 시스템 전체의 총 운동량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 원리, 정말 강력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내력 상쇄의 마법을 적용하면 다중 질점계의 방정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화면의 위쪽 식을 보세요. 모든 질점의 운동량을 각각 더하고 외력의 충격량을 더하는 아주 복잡한 식이죠. 하지만 질량 중심 VG 개념을 도입하면 아래쪽 식처럼 변합니다. 전체 질량 m 곱하기 처음 질량 중심 속도 VG 1 더하기 모든 외력의 충격량의 합 시그마 인테그랄 F 외력 TT는 전체 질량 m 곱하기 나중 질량 중심 속도 VG2가 됩니다. 이 말은 즉 아무리 수만 개의 입자가 흩어져 있어도 시스템 전체의 움직임은 마치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모여있는 단 하나의 질점인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물리와 동역학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론 공부는 여기까지. 이제 진짜 실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실전 문제풀이 클래스를 시작해보죠. 우리는 방금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교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제 4가지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3단계입니다. 첫째, 자유물체도인 FBD를 정확히 그려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시각화하세요. 둘째, X축과 Y축별로 어떤 전략을 세울지 결정하세요. 셋째, 앞에서 배운 방정식을 적용해 차근차근 산출해내는 겁니다. 이 연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동역학 시험지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도전해볼까요? 첫 번째 예제는 견인되는 나무 상자 문제입니다. 상황을 볼까요? 질량 60kg의 상자가 바닥에 정지해 있다가 위쪽으로 25도 각도 400N의 힘피로 당겨지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조건은 동마찰계수 μk가 0.25이고 이 힘이 5초 동안 작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5초가 지났을 때 상자의 속도 Vx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힘 F가 주어졌고 시간 T가 주어졌으며 속도 V를 구하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원리를 쓰기에 최적인 문제죠.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주어진 변수들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상자가 옆으로 움직이는데 왜 Y축부터 분석할까요? 바로 마찰력을 결정하는 수직항력 NC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Y축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을 세워보면 상자는 위아래로 뜨거나 가라앉지 않으므로 처음과 나중의 Y 방향 속도는 모두 0입니다. 식을 써볼까요? 0 더하기 괄호 열고 수직항력 N C 곱하기 5초 더하기 외력 404인 25도 곱하기 5초 빼기 무게 60 곱하기 9.81 곱하기 5초 가로 닫기는 0이 됩니다. 여기서 무게의 단위는 질량 킬로그램에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뉴턴임을 잊지 마세요. 이 식을 풀면 수직항력 NC는 약 419.55N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X축으로 달려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공인 X축 방정식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처음 속도는 0이므로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충격량 부분에는 두 가지 힘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당기는 힘 400코사인 25도와 뒤로 방해하는 마찰력 μk 곱하기 NC입니다. 식을 세워보면 0 더하기 괄호 열고 400코사인 25도 곱하기 5초 빼기 0.25 곱하기 419.5 곱하기 5초 가로 닫기는 나중 운동량은 60 곱하기 Vx2가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견인 충격량은 1812.6, 마찰 충격량은 524.4가 나오네요. 이 둘을 빼고 질량 60으로 나누면 최종 속도 Vx2는 약 21.47m/s로 깔끔하게 계산됩니다. 시간과 힘이 주어졌을 때 충격량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셨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까다로운 도르래 시스템 문제입니다. 질량 3kg인 블록 A와 1kg인 블록 B가 줄에 매달려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손을 놓았을 때 5초 후에 두 블록의 속도는 얼마가 되고 줄의 장력 T는 몇 뉴턴일까요? 이 문제는 물체가 두 개이므로 각각의 물체에 대해 방정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는 A의 속도, B의 속도, 그리고 장력 T까지 총 3개인데 물체가 2개니 식은 2개밖에 안 나올 거라는 점이죠. 이 부족한 식 하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힌트는 바로 줄의 길이에 숨어 있습니다. 일단 각 블록의 자유물체도부터 그려보며 시작해봅시다. 각 블록을 따로 떼어놓고 봅시다.
블록 A는 줄이 두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쪽으로 2T라는 장력을 받습니다. 반면 블록 B는 줄이 한 가닥이므로 위쪽으로 T를 받죠. 아래쪽으로는 각각 자신의 무게가 작용합니다.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식을 세워볼까요? 블록 B에 대해서는 0 더하기 괄호 열고 무게 1 곱하기 9.81 곱하기 5초 빼기 장력 T 곱하기 5초 괄호 닫기는 1 곱하기 나중 속도 VB라는 식 4번이 나옵니다. 블록 A에 대해서는 0 더하기 무게 3 곱하기 9.81 곱하기 5초 빼기 2T 곱하기 5초는 3 곱하기 속도 VA라는 식 2번이 나오죠. 예상대로 식은 2개인데 미지수는 3개네요. 자, 이제 숨겨진 마지막 열쇠를 찾으러 가봅시다. 부족한 식 하나는 바로 종속운동 관계에서 나옵니다. 줄의 전체 길이 L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죠. 도르래 구조를 잘 보면 블록 A가 매달린 줄은 두 가닥이고 B는 한 가닥입니다. 위치 관계로 식을 세우면 이 SA 더하기 SB는 전체 길이 L이 됩니다. 이 식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속도 관계인 이 VA 더하기 VB는 0이라는 아주 소중한 식 7번을 얻게 됩니다. 즉, 블록 A가 아래로 V만큼 내려가면 블록 B는 위쪽으로 이 V만큼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도르래의 기하학적 특성이 물리적 제약 조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3개의 식과 3개의 미지수가 준비되었습니다. 연립 방정식만 풀면 끝입니다. 자, 이제 수학의 시간입니다. 앞서 구한 3개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볼까요? 결과는 블록 A의 속도는 초속 7.01m, 블록 B의 속도는 그 2배인 초속 14.01m가 나옵니다. 그리고 줄에 걸리는 장력 T는 7.01N으로 계산되네요. 이 문제의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중 물체 시스템에서는 각 물체의 운동 방정식뿐만 아니라 줄의 길이나 연결 상태와 같은 운동학적 구속 조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런 구속 조건을 파악하는 능력은 공학자에게 아주 중요한 역량입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논리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니 결국 답이 보이죠? 세 번째 예제는 마찰 작용하의 블록 정지 문제입니다. 질량 4kg의 블록이 초속 10m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벽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어요. 벽까지의 거리는 5m이고 바닥에는 마찰이 있네요. 우리의 목표는 블록이 벽에 부딪혀 멈출 때 벽이 가한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냥 초기 속도 10m/s를 충격량 시계에 바로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블록이 벽에 도달하는 동안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벽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얼마인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를 나누어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마찰력이 블록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아봅시다. Y축 분석을 통해 수직 항력 NC는 무게와 같은 39.24N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X축 방향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보죠.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인 마이너스 0.25 곱하기 39.24는 질량 4 곱하기 가속도 AX와 같습니다. 계산해보면 가속도 AX는 마이너스 2.45m/s 제곱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기호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는 블록이 얼마나 일정한 비율로 느려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가속도를 가지고 5m를 이동했을 때의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 아주 유용한 운동학 공식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바로 VTV는 ADX라는 식이에요. 이 식은 시간 변수를 모를 때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도구죠. 양변을 적분해 볼까요? 왼쪽은 초기 속도 10부터 나중 속도 VX까지, 오른쪽은 거리 0부터 5m까지 적분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괄호 열고 VX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괄호 닫기는 마이너스 2.45 곱하기 5가 됩니다. 이를 풀면 나중 속도의 제곱은 75.5가 되고 루트를 씌우면 충돌 직전 속도는 약 8.69m/s가 됩니다. 처음에 10이었던 속도가 마찰 때문에 8.69까지 줄어든 것이죠. 이제 드디어 벽의 충격량을 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벽과 충돌하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 선형 충격량 원리를 적용해보죠. 충돌 직전 운동량 더하기 벽이 가한 충격량은 정지 상태의 운동량 0이라는 식을 세웁니다. 수치로 대입하면 질량 4 곱하기 속도 8.69 빼기 벽의 충격량 I는 0이 됩니다. 여기서 I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벽이 블록의 진행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계산하면 벽의 충격량 I는 34.76N초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세요. 블록이 처음에 가졌던 엄청난 운동량의 일부는 바닥 마찰이 야금야금 갉아먹었고 남은 모든 운동량을 벽이 단번에 흡수하며 멈춰 세운 것입니다. 물리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마지막 예제는 동역학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2단계 콤보 문제입니다. 4kg 블록이 45도 경사면 꼭대기 A에서 출발해 내려온 뒤 마찰이 있는 수평면 BC 구간을 지나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에요. 경사면은 마찰이 없지만 수평면은 마찰 계수가 0.25입니다. 우리의 최종 미션은 블록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전체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공략해야 합니다. A에서 P까지 내려오는 시간과 B에서 C까지 미끄러지는 시간을 각각 구해서 더해야 하죠. 특히 구간 1에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B 지점에서의 속도도 알아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집중력을 풀가동해서 시작해봅시다. 먼저 경사면 바닥인 B 지점에서의 속도부터 구해볼까요? 여기서는 충격량 원리보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게 훨씬 스마트합니다. 왜냐고요? 마찰이 없는 구간이고 시간 정보 없이 이동거리인 높이 4m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A지점의 잠재 에너지 mgH는 B지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같습니다. 질량 m은 양변에서 지워지니까 속도 vb는 루트 2j h가 되죠. 숫자를 넣으면 루트 2 곱하기 9.81 곱하기 4가 되어 B지점 도달 속도는 약 8.86m/s가 됩니다. 도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 쓰는 유연함, 이것이 바로 동역학 고수의 비결입니다. 이제 경사면을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 TS를 구해봅시다. 물체를 경사면 아래로 밀어내는 힘은 중력의 성분 중 하나인 mg4인 45도입니다. 뉴턴 제2법칙에 따라 가속도 AT는 g4인 45도가 되죠. 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원리를 써볼까요? 0 더하기 괄호 열고 질량 m 곱하기 g4인 45도 곱하기 시간 ts 괄호 닫기는 m 곱하기 속도 vb가 됩니다. 양변에서 질량 m을 지우고 정리하면 시간 ts는 속도 8.86을 9.81 곱하기 4인 45도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 결과 경사면을 내려오는데 1.277초가 걸렸네요. 첫 번째 조각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초속 8.86m로 수평면에 들어선 블록이 마찰 때문에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tf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충격량 원리가 정답입니다. 처음 운동량 질량 4 곱하기 8.86에 마찰 충격량 마이너스 뮤 knc 곱하기 tf를 더하면 나중 운동량은 정지 상태이므로 0이 됩니다. 수평면에서 수직 항력 nc는 무게인 4 곱하기 9.81과 같으므로 마찰력은 약 9.81N이 되네요. 식을 정리하면 35.44 빼기 9.81 tf는 0이 되어 정지시간 tf는 3.613초가 나옵니다. 자, 이제 다 더해볼까요? 경사면 시간 1.277초와 수평면 시간 3.613초를 더하면 대망의 전체 시간은 4.89초가 됩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논리의 끈을 놓지 않으니 정답에 도착했네요.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정리해줄 동역학 문제 해결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동역학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변수만 잘 확인하면 반드시 풀립니다. 가속도를 묻는다면 뉴턴의 제2법칙을, 거리와 속도의 관계라면 일과 에너지 원리를, 그리고 오늘 배운 것처럼 시간과 힘, 속도의 관계라면 무조건 운동량과 충격량 원리를 꺼내세요. 이 세 가지 도구만 여러분의 도구상자에 잘 챙겨둔다면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의 공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